이정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미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러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정미의 친분 과시용 방송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옆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 누군지 아시겠죠? 안석환 배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석환입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인공 바로 이번에 칠국 가신 아들이라는 영화 이후에 그 할머니들과 관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았죠. 보시게 재밌게 나이든 이 책의 작가이신 김재환 감독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환입니다. 최근에 잘 놀고 있습니다. 오시엔의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라서 경이로운 소문. 네. 네.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거기에서 엄청난 재벌로 나오십니다. 네네, 한 100조 정도 받고 있어요. 100조 어떻게 쉬는 거예요? 이 숫자로만 있어서 네. 저도 평생 쉬어도 못 쉬는 돈입니다. 이럴 때 전 코로나 때 이 100조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막 나눠주시게. 네. 그렇죠. 네. 어려운 문제. 1조만 받는 걸. 네. 언제 나온 책입니까?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네, 9월 21일 나왔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7명의 할머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칠국 가신 아들 할머니들 이야기잖아요. 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할머니들의 그 파마머리. 네. 딱 보면 그냥 네. 하지만 또 다채로운 색깔들이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노년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가지 이미지로 네. 받아들이잖아요. 슬프고 우울한 시기, 외로운 시기. 하지만 알고 보면 이분들도 아주 오늘의 일용할 설렘을 찾아가는 자신들의 욕망이 있는 그런 존재다. 개별적인 아주 재미를 추구하는 설렘을 추구하는 존재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 권의 책에 이렇게 많은 세 분의 이름을 한꺼번에 추천사로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추천사로는 뭐 네. 블록버스터죠. 저자가 이게 파릇파릇한 새싹 그 저자다 보니까 작가다 보니까 추천사로 밀자. 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추천사를 안 쓰는 분이시고 네. 김혜자 선생님은 만나 뵙기도 힘든 상황이고 오상진 씨도 워낙 다독가이자 책에 대한 안목이 깊은 분으로 소문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 도용한 거 아니냐 만나긴 했냐 이러는데 유재석 오상진 씨는 뭐 친하고요. 책이 속삭이네요. 오늘을 살아가라고 눈이 부시게. 정말 김혜자 선생님의 명대사 아닙니까? 눈이 부시게. 네. 눈이 부시게. 제가 쓰면서 그리고 칠국 가신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과 너무 딱 맞는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해자의 톡백으로 들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또 그런데 막상 이 책을 딱 보잖아요. 이 세 분의 추천사가 없었어도 이 책은 정말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니었을까. 이 책을 저는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그 모닝 조그만 차 안에 구겨져서 이렇게 보다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이 책을 읽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성적인 정치인을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책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막 불러 모아서 뭔가 출판기념회를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 우리끼리 출판기념회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일명 우리끼리 출판기념회.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과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끝나고 또 저희 우리끼리 또 출판기념회 뒤풀이. 이렇게 우리 셋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영감보다 친구로구나. 영감보다는 네, 영감보다 친구로구나. 이게 제가 이 칠국 가신 아들을 개봉을 하고 여러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시던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87세 당시에 지금 이제 90이 되신 곽두조 할머니께서 면에서 하는 노래자랑 대회에 출전하십니다. 출전하셨는데 1차 예선에서 본선에 못 나가시고요. 15명 안에 들지 못해가지고 땡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할머니들도 그때 대회에서 1차 예선 탈락한 다음에 저는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몰랐어. 영화에는 욕하는 장면은 안 없죠. 나오는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정말 신선한 욕설로 주최 측과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이 젊은 것들에 대해서 성토하셨는데 그 이듬해 다시 우리 곽두자 할머니께서 나가세요. 이게 곽두자 할머니가 사실 출전할 용기를 낸 것도 친구들 때문이었거든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뭐라고 설득을 하셨냐면 할머니 인생을 실패의 기억으로 마감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또 실패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장려상?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본선 예선 통과인데 근데 사연이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 할머니들께서 무대에다 무릎이 불편하시고 수술 받은 분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노래가 딱 전주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오승건의 내 나이가 어땠어라고 빠른 호흡곡으로 나왔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로 나갔는데요. 전부 나가가지고 곽두자 할머니를 둘러싸고 같이 춤을 췄어요.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도. 저는 진짜 이 할머니들의 우정 혹은 계몸 회원들의 의리 이런 거 한마을에서 평생 6, 70년 시집 와서 같이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우정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제가 이게 영감은 절대 이런 상황에서 같이 춤춰주지 않을 거라는데 500원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나이 들수록 영감보다는 친구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곽두조는 우리가 지킨다. 곽두조 우리가 지킨다. 우리 곽두조의 두 번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겠다. 저는 심사위원들 봤지? 우리 여기 지금 때로 올라와 있어.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또 땡 해봐라. 면사무소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술 한잔 잡으시면 천년만 년을 산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은그랬던가. 네가 하고 나면 얼굴 나쁘지. 아따. 가수 정개띠 곽두조. 어릴 때 가수 했으면 좋았을 걸. 끝. 그러니까 강금현 할머니가 이제 평생 국수 막 많은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도 맛은 너무 좋은 국수. 그래서 국수집을 하나 내자고 뭐 제안하신 분이 있었다면서요? 제 촬영 감독이 농담으로 네. 촬영 감독이 강금현 국수집만 내면 대박이라고 여의도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수 만들기 선수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도 지긋지긋해서 국수는 안 먹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얼마나 국수를 만드셨으면 할머니가 늘 그러셨대요. 밀농사 안 지으면 국수 안 해도 될 낀데 이게 할머니의 평생이었는데 근데 지금 국수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촬영팀도 국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할머니도 국수를 좋아하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국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곽두자 할머니 노래장 대회 나갈 때도 국수 먹으면 미끄덩하니 목소리 잘 나올 거라고 국수 마시고 강금현 국수집을 서울에다 내면은 완전 대박이 날 거라고 한마디로 꼬들기인 거였는데 할머니께서는 나는 여기서 계속 친구들한테 국수를 먹여야 해서 못 간다.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설렘이라고 하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분들은 아프니까 노인이다 뭐 이러는데 이분들은 왜 생기가 너무 저렇게 즐거울까? 라는 그런 어떤 약간 신기한 게 그분들을 점점점 그분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 삶에는 설렘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계기가. 네, 그 계기가 문예학교고 한글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다른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쉐리 댄스에 보면은 댄스가 그런 계기를 하잖아요. 스기야마라는 그 주인공, 중년 남성, 뭐 성공한 중년 남성이지만 양복 입고 그 서류 가방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설렘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댄스라는 게 그 사람 삶의 새로운 어떤 생기와 활력과 재미를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이들 재밌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설렘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면 나이 들어서는 설렘과 외로움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설외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설외벨. 네. 그러니까 외로움은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보면 이건 뭐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림자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 삶에 설렘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배움인 것 같아요. 배움? 네. 뭔가 배우는 거.
새롭게 나를 설레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배우는 것. 네. 나의 연기 생활이 굉장히 작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설레어져요. 진짜로. 대본 받을 때마다. 이번에 특히 설렐 것 같아요. 백조를 가진 내 직업 자체가 주는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게 저는 내 일생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설렘은 정말 그 내 직업 안에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설레게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어쩜 이렇게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하실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젊어서의 배움은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봉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 재미와 설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배움 앞에 서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설렘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 앞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당신 오늘 뭘 배우려고 하냐고. 영감은 뭘 할 것인가. 자녀들이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내가 손주들한테 뭐라 설명을 할 것인가? 화투 친구들은 날 비웃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들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배움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대신 설렘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배움으로 갈 때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엄청나게 높은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80대 중반. 감독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드는 것도 굉장히 두렵지만 곧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칠곡에 있는 할머니들을 만나고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죽음을 친근하게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는 노년을 계속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 이 연세가 지나서 삶에 조금 달관한 정도 어떤 경지 이런 분들은 죽음을 환영하는 경지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삶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이 되고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면들을 보게 된다. 더 열심히 살게 된다. 막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면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 그렇죠. 이럴 것 같죠. 그 죽음을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죽음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를 늘 떠올리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용할 설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왜냐면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거든요. 상여를 메고 가잖아요. 그 앞에 누가 제일 타냐면요. 제일 연세 드신 분이 타요. 다음에 내가 이거 타게 해달라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죽음을 환영한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삶이 너무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삶 속에 기억 속에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저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참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다녔던 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문학교 나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시를 좋아하세요. 많이들 아세요. 왜냐면 리얼 미음 받침을 배우는 과정 중에 삶이 들어가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필사하는 숙제를 거의 대부분의 문학교 선생님들이 내세요. 근데 할머니들은 이 시를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게 내 인생을 알고 쓴 것 같다는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근데 그 뒤에 기쁨의 날이 오리니.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러니까 늘 문학교 우리 할머니 학생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이소 이제 기쁨의 날이 왔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삶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선생님이 갖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교복을 입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게 90평생을 지난 다음에 그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이 돼가지고 나에게 오리니.
제가 이제 푸시킨의 시에 오리니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온다, 올 거야 이것도 아니고 오리니. 뭔가 인생을 이게 삶을 관조할 때 올 수 있는 이 표현을 이 푸시킨의 시를 한국적으로 가장 잘 쓴 시를 발견을 했어요. 바로 황용현 할머니의 내 속이 시원해요 라는 그 시를 우리 감독님 한번 읽어주시면 될까요? 37에 혼자 되고 죽자 살다 보니 90이 되었잖아. 네. 내가 진짜 90인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 하고 싶어. 걱정 마라. 죽을 일이 나면 살 일도 생긴다. 네. 기쁨의 날이 오리니.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 하고 싶대요. 걱정 마라. 죽을 일이 나면 살 일도 생긴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모든 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말들이지만 그게 할머니들의 시기 때문에 특별한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인생 속에서 이렇게 정말 꽉 채워진 어떤 삶의 지혜가 너무나 평범한 언어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느낌. 저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이제 김차덕님의 행복이라는 글이 그래요? 있는데요. 예.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플 날도 있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젊은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이 시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은 좀 특별하길 바라잖아요. 내 삶은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릴 이미지로 가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어르신이 올리는 이 글을 보면 하지만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하면 내 삶이 왜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은 내 삶의 모든 이미지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글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그러네. 들어와가지고 동그라미.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할머니가 그네 타는 그림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너무 신나면 타거든요. 선생님이 그네 타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네를 타시는데 너무 신나고 소녀처럼 막 밝게 가르르 웃으면서 그네를 타시는데 저는 그때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들에게도 아흔에도 그네는 여전히 이분들에게 즐거움인데 아무도 그네 타실래요라고 권해보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망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분들은 어떤 설렘과 재미를 가지고 오늘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처럼 이렇게 약간은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설레게 하기 위한 그런 권함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문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하세요. 그래서 자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월급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무보수를 하는 분도 많고요. 아유, 정말 안타까운 정도의 대우만 받으시는 역할에 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설렘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 맞아요. 자식.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약간 추워지면 이러죠.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절대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아니 나이 90이 되시면 넘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죠? 빙판길에. 자녀들은 걱정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의 설렘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하지 마세요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자랐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아주 어린 시기에. 안 돼. 하지마. 몇 번을 말해야 알았겠니? 나이 든다는 게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설렘의 에너지를 상실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자녀가 그네 타실래요라고 물어봐 드려야 되는 거고. 맞아요. 감독님만이 갖고 계시는 어떤 효도에 대한 철학이 할머니들이 뭘 가장 기다리시는가? 제가 보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의 전화예요. 전화. 물론 용돈도 기다리시죠. 이게 제가 책에 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효도는 전화가 알파요, 용돈이 오메가다. 그리고 언제든 전화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언제든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막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전화가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뭐 화투장이 잘 붙어도 전화하시고 꽃이 피면 빨리 촬영하러 내려오라고 전화하시고 잘 안 들어주잖아요. 자녀들은 또
아유 막또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또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계속 뭐 농담 따먹기 하며 얼마나 친해졌냐면 죽음을 가지고 서로 할머니가 제가 농담을 할 정도까지 가까워졌어요. 하는 게 언제 끝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안 올까봐. 깜짝 놀라가지고 차니까 나 계속 갈 거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우리 밥 사주러 갈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아까 효도를 얘기하다가 막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그 설렘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자주 하는 건데요. 전화를 할 때 걱정하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설렐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서 즐거운 맞장구가 중요해요. 리액션. 네. 리액션이 중요해요. 아, 그래? 정말? 좋겠다. 나도 나이 들어 꼭 해봐야지. 네. 이 할아버지들께 이 설렘의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는 할머님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오시면 무조건 정말 재밌게 나이 들면 위한 완벽한 보장성 보험이 문예학교인데 정말 할아버지들은 안 오세요. 학생의 신분으로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체면을 버려야 돼요. 체면. 아니 체면도 버려야 돼요. 체면도 버려야. 나는 누군가에 설명을 해야 되는 존재로 계속해서 집안에서 그런 포지션으로 살아오신 자기 체면 같은 게 그런 잡벅이 남성들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체면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할머니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 할아버지들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재미없게 살다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곡성 1위 양목면을 보면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공간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할머니들은 문예학교나 마을회관에 모여서 노시고 같이 고스톱을 치시고 이렇게 노시면 할아버지들은 보통 막걸리집이라든지 다른 어떤 할아버지들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할머니들의 공간에 가면요. 계속해서 오전 시간이 순삭될 정도로 즐겁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할아버지들 공간에는 웃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들 곁에 꼭 붙어 있기로. 아니요, 저는 뭐 제 친구들 데리고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어느 20년 후는 나는 할머니가 돼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감독님 그래도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한마디 더 하고 싶다. 나이 80, 90 혹은 100세가 되면 나는 어떤 즐거움과 설렘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좀 책을 읽으면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설렘으로 어떤 욕망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밌게 나이 드실 수 없다면 그 상당 부분은 자녀나 손주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게 있어요. 올해는 조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찾아봤더니 비문예자가 311만 명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분이 많고 특히 상당수는 이제 시골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특히 여성분들, 할머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그 시절, 험난한 시절을 겪고 오셨던 분들은 비문예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예학교에 나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놀죠. 그 다음에 세대가 다른 젊은 선생님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세대 차이가 나는 젊은 선생님 친구를 사귄다는 건 노년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새로운 설렘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나 손주 분들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예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재밌대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직접 하시고 싶은 마음이 갖고 있더라도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손주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통과해 온 분들은 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문예학교를 저는 어떤 나이가 되면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재밌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국회와 정부는 이 문해학교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인 예산 투입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또 힘써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를 꼭 권하지만 칠곡가신 아들이라는 영화를 꼭 먼저 보시고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이 2배, 3배로 업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칠곡에 사는 70대, 80대 할머니들의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또래의 선배님도 같은 또래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래의 장년층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너무나 재미있지만 인생의 필독서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오지게 재밌게 나이든 꼭 읽어보시고 칠곡가신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레게 만들 것인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는 건가요? 빨래터에서 빨래를 끝냈으니까 이제 전방으로 가야지 전방. 네, 빨래가 끝났군요. 네, 이제 전방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예, 전방 어디로 모셔야 됩니까? 전방. 네, 감사합니다. 네.